안녕하세요. 핵심 주제 17부터는 고려시대를 배울 건데요. 자, 오늘 포인트. 일단 고려시대는 가장 중요한 왕이 4명이 있습니다. 시험에 제일 잘 나오는 게 고려 초기에 오늘 배울 태조, 광종, 성종 요 셋과 그 다음에 고려 말기에 공민왕 이 4명의 왕이 제일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엔 태조와 광종과 성종이 각각 어떤 일을 했는지 왕별로 알아둬야 됩니다. 요거는 고려시대는 삼국시대랑 좀 달라요. 삼국시대는 왕을 위주로 이렇게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 고려시대의 왕의 업적은 사실 이 태조, 광종, 성종, 마지막에 공민왕 요렇게만 구분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근데 태조는 무슨 일을 했냐면 흑창, 사신관제도, 그 다음에 정계개백요소, 훈효십조를 남겼고, 그 다음에 광종은 왕권을 강화했는데 그 왕권 강화의 방법이 노비안건법하고 그 다음에 후주의 쌍기의 건의로 과거제를 실시했다는 거, 그 다음에 광덕 준풍이라는 연호를 사용했다는 거, 그 다음에 성종은 최승로의 시무 28조를 받아들여서 유교적인 정치를 강화했고요. 그 다음에 전국에 12목을 설치했습니다. 딱 한 요 정도만 알면 돼요. 물론 뒤에 내용이 좀 더 나오지만 가장 우리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건 얘네 셋입니다. 요것들. 그 다음에 이제 그 행정 조직이라던가 고려가 어떻게 국가를 통치했는지에 대해서 배울 건데 가장 중요한 그 기구가 도병마사, 어사대, 제추회의, 국자감 요 4개거든요. 좀 더 있지만 일단 이 4개가 시험 출제 빈도가 제일 높습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아셨죠? 자, 기본서 66페이지 보시면 고려를 그 지배층이 누구냐에 따라서 5개로 구분을 하는데 앞으로 이렇게 5개로 고려시대는 나눠서 공부를 할 겁니다. 근데 자, 먼저 우리 왕건이 고려를 통일할 때 호족들의 힘을 빌려서 통일을 했죠. 그래서 이 호족들이 지배층이었던 시기를 고려 초기라 그래요. 근데 이 호족들이 그 세력이 큰 호족들은 중앙으로 올라와서 귀족화가 되거든요. 근데 이 귀족들이 서로 중요한 벼슬자리나 요직을 다 차지하고 그 다음에 자기들끼리 막 결혼하고 그러면서 덩치가 되게 커집니다. 그러면 이런 귀족들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문벌 귀족이라고 하는데 이런 문벌 귀족들이 지배하던 시기를 우리가 고려 중기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이 문벌 귀족들이 이제 권력을 잡으니까 막 설치고 다니면서 군인들을 너무 무시해가지고 이 군인들이 열받아서 난을 일으킵니다. 그게 그 유명한 무신정변인데 이 무신정변으로 문벌 귀족들을 싹 쳐내고 무신들이 집권을 하게 되죠. 이걸 우리가 무신집권기라고 합니다. 근데 이 무신집권기 때 상당히 혼란스러운데 나라가 또 원나라 몽골이 쳐들어옵니다. 그렇게 싸우다가 어떻게 그렇죠. 이 무신들의 세력이 소멸이 돼 버리고 그 다음에는 이 원나라를 등에 업은 애들이 권력을 잡게 되는데 그런 애들을 우리가 권문세족이라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이 원간섭기에 그 권력을 잡았던 애들을 권문세족이라 그래요. 근데 이 권문세족들도 상당히 좀 횡포가 심했습니다. 그러니까 개혁군주인 공민왕이 신진사대부를 키워내서 얘네들을 제거를 해버려요. 그래가지고 이제 고려 말기에 신진사대부가 힘을 얻게 되고 결국 이 신진사대부에 의해서 고려가 문을 닫게 되죠. 이렇게 5개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요 고려 때 또 우리가 뭐도 눈여겨봐야 되냐면 고려 때는 이 외적들의 침입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거란, 여진, 몽골 요 순서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어느 시기에 이것들이 쳐들어왔는지도 봐야 되고 뭐 홍건적하고 왜군은 잠깐 나오지만 특히 요 세 나라 있죠. 요 유목민족이죠. 다들 거란, 여진, 몽골 요건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공부를 어떻게 할 거냐면 보세요. 우리가 고려를 핵심 주제 17부터 22까지 6개 나눠서 배울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배울 핵심 주제 17은 고려 초기 여기를 배우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는 중요한 왕이 아까 포인트에서 봤듯이 3명이 등장합니다. 태조, 광종, 성종.
그리고 통치 체제, 어떻게 행정 구역은 뭐 어떻게 나눴는지, 행정 조직은 어떻게 되는지 이제 그런 내용을 배울 거고요. 그 다음에 핵심 주제 18이 바로 문벌 귀족 그리고 무신 집걷기 요 시대를 배우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까지 봤으니까 거란부터 여진, 몽골 이 이민족들과 관계가 어땠는지, 고려의 대외 관계, 이제 서로 막 싸우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핵심 주제 19에서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간섭기하고 요 말기, 공민왕이 다스렸던 요 말기, 그래서 원간섭기와 공민왕의 개혁 정치를 핵심 주제 20에 걸쳐서 순서대로 이렇게 볼 겁니다. 순서대로 볼 거고, 고려의 경제와 사회 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뭐 경제는 어떻게 돌아가는지, 사회는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핵심 주제 21에서, 그 다음에 핵심 주제 22에서는 마찬가지로 뭐 학문이라던가 문화유산이라던가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여기서는 살펴볼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 고려를 공부할 때는 삼국시대랑은 좀 다르게 어떤 왕이 뭐를 했는지는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일단 요 왕 4명 있죠. 여기 초기에 나오는 3명과 공민왕은 어떻게 했는지 그거만 좀 구별하고, 나머지 왕들은 이 왕이 뭘 했는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지만 순서대로 기억하면 되고, 어떤 왕이 뭘 했는지 아는 거는 이 왕 4명 있죠. 이 4명만 그 위주로 기억을 하면 돼요. 나머지 좀 현종이라던가 그런 조금 중요한 왕들이 있는데 그런 왕들만 좀 신경 쓰고, 삼국시대처럼 어떤 왕이 뭘 했는지 그렇게 굳이 크게 신경을 안 써도 됩니다. 하지만 오늘 배우는 내용, 그리고 요 공민왕 때는 그거는 좀 신경을 써야 돼요. 자, 그래서 일단 그런 식으로 우리가 고려를 볼 거고요. 일단 말씀드렸듯이 중요한 왕 4명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인 태조 왕건을 보겠습니다. 자, 왕건에서는 먼저 고려를 건국하고, 저번 시간에도 나왔지만 밑줄 연호를 천수라고 합니다. 천수. 이따가 광종 때 연호가 광덕, 준풍이 나오는데 그거보단 좀 덜 중요하지만 요 천수도 알아놔야 돼요. 그 다음에 민생 안정 정책으로 가장 왕건하면 많이 나오는 게 바로 이 흑창입니다. 흑창 동그라미 별표. 요거는 우리 고구려의 진대법과 유사하게 봄에 쌀을 빌려주고 가을에 갚게 하는 춘대 추납 기구입니다. 요거 그래서 흑창, 왕건은 흑창을 실시했다. 그리고 요거는 알아두세요. 조세를 10분의 1로 인하해서 세금을 백성들한테 거둘 때는 어떤 그 법도가 있어야 돼. 그 취민 유도를 원칙으로 해서 조세를 낮춰줬습니다. 왜냐면 이제 나라를 막 열었는데 이렇게 세금을 낮춰줌으로써 민심을 얻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뭐 그런 의도가 있었습니다. 자, 아무튼 그러니까 요거는 참고로 보시고, 중요한 건 요 흑창. 자, 그 다음에 이제 호족 정책. 자, 그 다음에 3번의 호족 정책을 보겠는데, 여기에 이제 사신간 제도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왕별 중요한데, 여기에 보면 요 향리 있죠. 향리에 대해서 요걸 좀 설명을 드리면, 일단 아까 그 호족에 대해서 말씀드렸을 때 등치가 큰 호족들 있죠. 힘센 호족들, 통일에 기여를 많이 한 호족들은 중앙에 올라와서 귀족이 됐다 그랬습니다. 그죠? 근데 여기 중앙에 올라온 호족들보다 좀 세력이 약한 호족들은 지방에서 뭘로 남아있냐면 향리로 남아있는 거예요. 향리.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향리란 말을 좀 오해를 많이 하는데, 조선시대의 향리하고 고려시대의 향리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왜냐면 우리가 이제 사극이나 뭐 그런 드라마 보면은 조선시대 향리는 이방, 형방 막 그런 아전이잖아요. 아전. 그죠? 이방, 형방 그런 아전인데, 그래서 막 사또가 막 이복에 이방 하면 예이 하면서 막 이렇게 달려가면서 막 이렇게 되게 좀 간사하고 힘 없고, 어떻게 보면 비굴하고 좀 비겁하고 막 그렇게 나오잖아요. 힘도 없이. 실제로 힘이 별로 없어요. 조선의 향리는. 아전에 불과하니까. 근데 고려시대의 향리는 얘네들은 호족이에요. 호족. 그래서 뭐에 가깝냐면 조선시대로 따지면 사또에 가깝습니다. 이런 아전이 아니고 이방을 부르던, 이복에 이방하고 부르던 사또에 가까운 애들이 이 향리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사신관 제도라는 게 뭐냐면 이 힘센 호족들 있죠? 이 힘센 호족을 자기의 출신 지역의 사신관으로 임명해요. 그럼 이 사신관의 심자가 심사한다는 그 심자인데 일단 여기에 있는 향리를 임명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호장 이하의 향리를 임명한다는 말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호족을 어떻게 자기가 임명을 하는 거야. 향리를 임명을 해. 그래가지고 얘를 계속 주시하고 얘를 관리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근데 몸은 지금 중앙에 올라와 있죠. 요 사신관으로 임명된 호족은 중앙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지방에 얘를 관리를 잘못해서 반란을 일으켰다? 그럼 얘도 같이 죽는 거예요. 사신관 제도. 그러니까 호족으로 하여금 호족을 관리하게 하는 제도가 사신관 제도죠. 자, 그리고 사신관 제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건 왕별입니다. 중앙 고위 관리를 출신 지역의 사신관으로 임명해서 출신 지역의 부호장 이하, 뭐 이것까지는 여러분들이 알 필요가 없는데 부호장 이하는 향리들을, 그러니까 호족이죠. 호장, 부호장 이런 식으로 그 급을 매겨놨는데 부호장이 두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세력이 큰 호족이라고 보시면 돼요. 향리를 관리하게 하였다. 자, 이거 기억해야죠. 신라 마지막 왕 경순왕 김부가 최초의 사신관이었죠. 그 다음에 기인제도는 자 상수리제도, 신라의 상수리제도와 유사해요. 기인제도도 밑줄. 지방호족 자제를 인질로 삼아서 수도에 데리고 있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요거는 그냥 일단 좀 참고로 알아두시는데 중요한 거는 1번입니다. 그 다음에 2번도 알아두시고 근데 3번은 왕시성을 하사해. 그건 뭐야? 너 이제부터 내 친척이나 다름없어 라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결혼을 하는데 부인이 29명입니다. 29명의 부인을 뒀는데 이 29명의 부인을 뒀다는 말은 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아버지들이 호족인데 얘네들이 다 뭐가 되냐면 외척 세력이 되는 거예요. 외척 세력. 그래서 왕건이 살아 있을 때는 그나마 괜찮았는데 죽으면은 자기의 뭐 외손자겠죠. 자기의 외손자 또는 자기의 아들을 앉히려고 혈안이 돼 있었겠죠. 그러니까 왕이 다툼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왕건이 이로 인하여 외척 세력 때문에 왕권이 매우 약해졌어요. 그리고 태조 왕건이 사망한 후에 그 다음에 해종이 단명하고 정종이 왕위에 올랐는데 이때 뭐가 일어나냐면 왕규의 난 정도는 좀 알아두세요. 이게 우리 시험에 빈번하게 출제는 안 되지만 가끔가다 출제가 되는데 왕규가 난을 일으켜서 광주 원군 뭐 이게 필요 없어. 광주 원군. 그러니까 이 왕규도 외척이에요. 외척. 그래서 자기 외손자를 어떻게 왕으로 만들려고 했는데 실패했습니다. 왕규의 난. 뭐 이런 그러니까 되게 어지러웠죠. 되게 어지러웠단 말이야. 요거. 그래서 이따가 나오지만 광종 때 왕권 강화를 합니다. 그건 이따가 보기로 하고. 자, 그 다음에 역분전을 지급합니다. 요거는 개국공신들에게 인품과 공로를 기준으로 뭐 토지를 지급하는데 요 내용은 우리가 핵심 20일에 가서 자세하게 배울 거예요. 그리고 또 요 편찬 사업 중에서 잘 나오는 게 요거 왕별 정계와 계백 요소를 편찬해서 관리가 지켜야 할 규범을 제시했다는 내용만 있고 실제로 어떤 내용인지는 몰라요. 내려오지 않아. 그냥 그 내용이 그 관리들이 어떻게 하면 그 임무에 임하고 왕들을 어떻게 보좌해야 되는지 그런 내용이 있을 거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근데 엄청 잘 나와요. 정계와 계백 요소를 편찬하고 요 훈요 10조도 밑줄. 후대 왕들이 지켜야 될 10가지 도리를 제시한 훈요 10조. 누가 했다고? 이거 왕건 때. 왕건. 태조 왕건. 요거 시험에 무지하게 잘 나옵니다. 요거. 그래서 왕건은 시험에 잘 나오는 게 흑창, 사신관제도 그다음에 이 정계 계백 요소예요. 꼭 알아두셔야 돼. 요거. 자, 그다음에 67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북진 정책. 자, 고려가 고구려의 뒤를 이은 나라죠. 그러니까 고려는 어떻게 해요? 고려는 북쪽을 쳐들어가서 고구려의 옛 땅을 찾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옛 땅, 그 고구려의 옛 땅에는 누가 있어요? 발해를 멸망시킨 거란이 북쪽에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거란이 고려를 확 쳐들어왔을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면 그때 당시에 이 중국이 5대 10국이라 그래가지고 당나라가 망해가지고 여기가 굉장히 혼란스러웠어요.
그러니까 이 혼란한 틈에 막 지들끼리 싸움도 하고 또 거란도 여기에 좀 쳐들어가가지고 좀 영토도 뺏고 재미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자꾸 이 배후에서 북진정책 어쩌고 하면서 거란의 배후를 노리니까 거란이 그러니까 고려한테 함부로 못했어요. 거란이 고려를 달리려고 사신하고 낙타 50마리를 보냈거든요. 근데 만부교라는 다리에서 낙타를 다 굶겨 죽이는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만부교 사건이라고 하는데, 자 볼게요. 일단 북진 정책으로 평양인 서경을 그 전진 기지로 삼고 평양을 중요시했습니다. 서경을. 그리고 대거란 강경책을 취했는데 그 대표적인 사건이 이 만부교 사건이에요. 만부교 사건. 보면 거란에 대한 적대 관계를 유지했고 거란이 수교를 위해서 사신을 보내서 낙타 50마리를 선물로 보냈는데 만부교에서 그 죄 없는 낙타를 50마리나 그죠? 50마리를 모두 굶겨 죽이고 사신은 귀양을 보냈어요. 이걸 만부교 사건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로 어떻게 해요? 그렇죠. 거란과는 굉장히 적대 관계를 유지하고 북진 정책을 시도했구나. 이걸 알 수 있는 거죠. 요거는 나중에 한 번 더 언급이 됩니다. 자, 우리 고려의 대외 정책에서 한 번 더 언급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광종은 이름이 왕소인데 왕권을 강화한 왕입니다. 고려의 그나마 약했던 왕권을 광종이 뭐를 시도해서 왕별, 노비안건법과 과거제. 그냥 광종 하면 거의 이 두 개가 나와요. 광종 매우 중요합니다. 노비안건법은 뭐냐면 노비를 검사하는 거야. 무슨 검사? 얘가 억울하게 노비가 된 거 아니야? 이거를 검사해서, 자 보세요. 강제로 억울하게 노비가 된 자를 양인으로 해방을 시킵니다. 이 노비가 만약에 귀족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귀족들이 노비를 많이 데리고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노비한테 평소에 막 이렇게 그 허드렛 일 같은 걸 막 시키겠죠. 아니면 저기 가서 밭에 가서 농사 지으라고 뭐 이렇게 뭐 그런 거 시키거나 막 시키다가 열받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야, 너 칼이랑 창 들고 나와 하면은 사병이 되는 거야. 이 귀족의 군인이 되는 거죠. 사병이 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이 노비를 양인으로 만들어준다는 것은 이 귀족의 세력을 약화시키는 거예요. 노비가 양인이 되면 두 가지 효과가 있는데 이 귀족의 세력이 약화가 될 뿐만 아니라 노비는 세금을 안 내요. 노비는 거의 뭐 물건처럼 다뤄졌기 때문에 세금을 안 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양인이 되면 또 어떻게 국가에 세금도 내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국가가 그만큼 힘이 세죠. 왕권이 강화가 되는 그런 효과가 있겠죠. 그래서 강제로 억울하게 노비가 된 자를 양인으로 해방시켜 세금도 내게 하고 어떻게 공신 세력의 경제적 군사적 기반을 약화시킨 거예요. 오케이. 노비안건법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렇게 세력이 약화가 되고 있었죠. 그 다음에 그 고려의 중요한 벼슬자리나 요직을 다 세습, 귀족들끼리 서로 세습하고 추천하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자기들끼리만 이렇게 벼슬자리를 하고 있었는데 중국 후주 출신의 쌍기. 자, 후주가 뭐냐면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중국이 어떻게 되냐면 자, 이거 뭐 중국은 제가 나중에 우리 알 필요 없어. 그냥 유튜브로 그 시험 정식 강의 끝나고 참고 강의로 좀 중국 역사에 대해서 한번 다뤄 드릴 텐데요. 중국이 당나라에서 송나라로 곧바로 넘어간 게 아니라 5대 10국이라는 굉장한 혼란기 중에 그 중에 하나가 요 5대 10국 중에 하나에 있던 나라가 요 후주라는 큰 나라가 있었어요. 5대 중에 하나에 속한 큰 나라였는데 그나마 그래서 후주 출신의 쌍기 왕별 쌍기 너무너무 중요해. 이 과거제라는 말을 직접적으로 주기 싫으면 쌍기가 나옵니다. 광종은 왜 중요하냐면 이 쌍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이름도 멋있잖아. 아주 쌈박하잖아요. 그죠? 쌍기. 쌍기의 권위로 쌍기가 후주 출신이에요. 근데 권위로 과거제를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관료를 채용해서 어떻게 그죠? 이제 그 귀족들 손에서 놀아나던 관직이 이제 왕이 과거를 통해서 된 거는 왕이 임명한 거나 다름없죠. 그러니까 왕의 사람들로 채워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이 잘 나옵니다. 쌍기는 이렇게 쌍기의 권위로 과거제를 시행하게 되고 지공거가 되어 인재를 선발하였다. 지공거는
감독관이라고 보시면 돼요. 요 문장이 사서에 나온 그대로 우리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래서 호족 세력을 누르고 왕에게 충성할 수 있는 이제 왕의 사람들을 이제 과거제를 통해서 기른다는 거야. 그 다음에 연호도 외우세요. 연호, 광덕, 준풍. 이게 중요합니다. 아까 천수보다 이게 훨씬 중요해요. 천수는 잊어버려도 뭐 용서가 되는데 광덕, 준풍은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국왕을 황제로, 개경을 황도로 칭했습니다. 요거는 그냥 참고로 알아두시고 연호는 꼭 알아두셔야 돼. 그러면서 뭐 이런 과거제를 실시한다, 노비안거법을 한다 할 때 막 반대한 세력들을 다 무자비하게. 그냥 이거 드라마로도 한번 나왔어요. 무자비하게 숙청을 합니다. 무자비하게. 그리고 또 요것도요. 관리들의 공복을 옷 색깔 등급에 따라서 구분. 요거 공복을 옷 색깔에 따라서 구분한다. 근데 여러분들이 요걸 좀 알아셔야 돼. 우리 삼국시대에서도 그렇고 옷 색깔로 관리들의 등급을 나눈다는 건 뭐냐면 이 귀족 세력들의 등급을 나눈다는 거죠. 그럼 이 귀족 세력들끼리도 이 등급끼리 서로 분열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왕 입장에서는 관리하기도 쉬워지고 얘네들끼리 분열을 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또 등급을 나눠야지 왕이 더 이 등급 제일 위에는 왕이 있는 거 아니에요. 더 왕의 권위도 높이고 그런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빈민 구제를 위해서 기금을 설치하는 거예요. 이거는 나중에 뒤에 한번 더 나올 겁니다. 나중에 그냥 제2보를 설치했다. 이것도 광중대에 있었구나. 요거 알아두시고 후주가 이제 5대 19기 정리하고 통일왕조가 송나라가 들어섰는데 후주하고 송하고 근데 후주는 외우기 쉽겠다. 왜? 아까 쌍기가 어디 출신이라 그래서 후주라 그랬죠. 그래서 후주와 송과 외교 관계를 맺었다. 이제 그런 내용도 광종에서 나옵니다. 자, 근데 아무튼 제일 중요한 거는 1, 2, 3번에 다 있어요.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참고로 보시면 되는데 이 제2보는 나중에 뒤에서 나올 거예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이건 무조건 외워야 돼. 노비안건법, 과거제, 그 다음에 광덕, 준풍, 어떤 왕이라고요? 광종이라고. 오케이.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종 때 조선에도 성종이 있고 그 다음에 고려에도 성종이 있는데 성종 때가 되면 나라에 거의 그 시스템이 다 갖추는데 가장 큰 공을 세운 왕을 성종이라고 보통 이름을 붙여요. 그래서 이 성종 때 시스템이 거의 다 갖춰집니다. 그러니까 초기에 혼란스러웠던 게 막 아까 왕권 강화하느라고 막 사람들도 많이 숙청하고 죽이고 그랬을 거 아닙니까? 이제 좀 안정화가 되는 거예요. 성종 때. 그래서 성종하면 뭐니 해도 뭐가 제일 잘 나오냐면 왕별. 최승로의 시무 28조. 여기 너무너무 이게 뭘 의미하냐면 유교 중심의 정책을 시행했다는 거 이게 중요해요. 나중에 이제 우리가 불교 파트에서 배우겠지만 왕건이 불교를 굉장히 중요시 여겼거든요. 그래서 아까 봤던 훈유 10조에서도 불교 행사인 무슨 팔관회 뭐 그런 것들을 크게 시행하고 화려하게 해라. 뭐 그런 말을 남겼을 정도로 굉장히 불교에 대한 믿음이 강했습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해요? 최승로가 야, 불교 행사 좀 그만해. 이 국가의 재정도 낭비가 되니까 어떻게 유교 중심의 정책을 펼쳐 나가야 된다고 주장을 했어요. 최승로의 시무 28조. 요게 채치원의 시무 10조하고 헷갈리시면 안 돼. 통일신라 하대의 진성여왕 때 채치원이 자 여기 옆에다 적어놔요. 요거 헷갈리시면 안 돼. 이게 채치원의 시무책 10조하고 절대 헷갈리면 안 됩니다. 요거는 통일신라 그 신라 하대 진성여왕 때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었죠. 그죠? 근데 최승로의 시무 28조는 채택이 돼요. 요 성종이 이걸 받아들여 가지고 유교 중심의 정책을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뭐 내용이 있는데 여기서 볼만한 거는 이걸 알아야 돼. 불교 행사를 억제를 해라. 너무 불교 때문에 재정이 낭비가 되고 나라를 다스리는데 불교는 그냥 종교일 뿐이다. 우리는 유교 중심의 정책, 충효를 중심으로 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넘기시고요. 자, 그리고 성종이 중앙 조직을 이성육부 체제로 했습니다. 고려도 발해와 좀 비슷해요. 발해도 삼성육부였는데 당나라 걸 따라 했듯이 고려도 이성육부를 해서 당나라 걸 따라 했는데 삼성육부는 아니고 이성육부예요. 이건 이따가 보겠습니다. 뭐 이 내용도 뭐 지금은 볼 필요 없어요. 이따가 볼 거니까. 근데 성종의 업적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왕별. 12목. 너무너무 중요해. 아무튼 성종의 업적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저 최승로의 시무 28조를 채택한 거고 요 지방에다가 12목을 설치할 겁니다. 왜?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동안은 어떻게 막 왕권 다툼도 있고 왕의 세력도 되게 약하고 그래가지고 중앙에서 지방을 이렇게 다스릴 만한 그런 여력이 그렇게 크게 없었어. 근데 이제 성종 때 돼서야 어느 정도 안정이 되니까 지방을 12목이나 설치할 정도로 어느 정도 이제 지방의 신경도 쓰기 시작한 거라고요. 그래서 지방관으로 목사를 파견했는데 뭐 이거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12목을 성종이 설치한 거 자체가 중요합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고려의 최종적인 정말로 안정된 그 행정구역이 다 갖춰진 거는 오도 양계예요. 현종 때 오도 양계. 자, 근데 아무튼 이 12목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리고 또 국자감 설치 밑줄. 요거는 발해 주자감 같은 거죠. 교육기관입니다. 국립교육기관인 국자감을 설립하고 자, 이것도 밑줄. 12목의 유학을 가리키는 교수인 경학박사와 의학박사를 아까 유교 위주의 정치를 하는 거죠. 그리고 12목, 지방에다가 12목을 설치했는데 여기다가 유학을 가리키는 선생들을 다 이렇게 파견을 시킨 거야. 경학박사, 의학박사를 파견해서 유학을 가리킨 겁니다. 요 지방에. 오케이. 요 지문도 12목에 대한 지목을 낼 때 12목을 설치했다가 이렇게 떨렁 내면은 좀 너무 약해 보이니까 지문이 12목, 여기서 사실 유학을 가리키는 경학박사, 의학박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12목을 쓰기 위해서 12목이란 걸 써먹기 위해서 이 문장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포인트는 유학을 가리키는 박사들이 아니라 12목이 중요하다고. 누구라고요? 성종 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요 사회제도 정비에서 의창, 상평창 뭐 요런 내용 있죠? 요런 거는 우리가 나중에 뒤에서 한 번 더 볼 건데. 자, 요 의창은 태조 왕건이 했던 흑창 있죠? 흑창을 약간 좀 확대해가지고 이름을 의창으로 고쳐서 불렀고, 상평창은 물가를 안정시키는 물가 조절 기구입니다. 요거 물가 안정 조절 기구 밑줄. 자, 그 다음에 불교 행사 억제. 팔간해, 연등해가 불교의 되게 중요한 행사라서 훈유 10조, 왕건이 훈유 10조에 이 두 행사를 절대 거르지 말고 정말 너희들 제대로 해야 된다 이렇게 남겼는데 시무 28조에서 받아들여지고 이거 불교 행사를 억제를 했어요. 요거. 자, 그 다음에 권원중보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도 최초의 금속화폐인데 최초의 금속화폐 누구라고요? 그렇지, 이게 성종. 이건 나중에 고려의 경제 부분에서 우리가 배울 거고, 강동육주도 매우 중요하죠. 이것도 성종 때 일어났어요. 이 성종 때 있는데 이것도 우리가 고려의 대외 관계에서 너무 중요하니까 이건 다시 볼 겁니다. 거란의 소선룡이 압록강을 건너서 침공했는데 서희가 한 판도 안 싸우고 외교로 강동육주를 확보한 사건이죠. 이게 다 어느 때 일어났어요? 성종 때 일어난 거예요. 성종 때. 자, 그래서 요거 이 성종은 나중에 이 뒤에 나오는 제도들도 중요하니까 이건 저절로 이제 알게 될 거예요. 지금 한번 보니까 나중에 알게 될 건데, 일단은 시험에 매우 잘 나오지만 잘 성종이 했다는 거 기억을 못하는 게 바로 요 시무 28조하고 12목이죠. 이 두 개가 사실은 수험생들이 제일 많이 나오는데 조금 혼동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개를 일단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뭘 볼 거냐면 68페이지에 고려의 통치 체제를 한번 보자고요. 자, 고려는 이성육부제입니다. 발해는 삼성육부제였는데 고려는 중서문화성과 상서성 두 개의 이성입니다. 여기서 중서문화성이 상서성보다 더 높아서 여기에 문화시중이 어떤 일을 국정을 다 결정을 하면 상서성에 보내서 야 이거 좀 처리해 하면 상서성은 실무기관인 육부에 어떻게 이거를 처리하라고 다
처리가 되게끔 만드는 게 이 상소성이에요. 그러니까 중서문화성이 최고 중앙 조직이고 그 다음에 또 중서문화성과 더불어서 최고의 중앙기구가 또 중추원입니다. 여기는 왕명을 전달하거나 군사의 기밀을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얘네 둘이 만나가지고 최고의 중앙기구인 둘이 만나서 뭔가 아주 굉장히 중요한 제추회의라는 걸 하는데 그 중에서 도병마사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시험엔 얘가 제일 잘 나와요. 그 다음에 어사대 같은 경우에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 암행어사 뭐 그런 거 봤잖아요. 이 어사대 요거 감찰기구입니다. 감찰기구. 그리고 요 3사는 조선의 3사, 이제 조선시대까지 배우고 나면 조선에도 3사가 있는데 완전히 다른 거예요. 여기 고려의 3사는 회계를 담당하는 그런 기구였어요. 자, 그럼 우리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 중서문화성하고 중추원하고 만나서 어떤 일을 하는지 그걸 좀 살펴볼게요. 자, 그러면 요 중서문화성하고 중추원하고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중서문화성은 2품 이상의 관리가 재신이고 그러니까 3품 이하는 낭사겠죠. 그리고 중추원은 군사 기밀을 다루는 관리를 추밀, 그 다음에 왕의 말을 하다라는 게 승선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중서문화성의 재신과 중추원의 추밀이 서로 만나서 하는 회의니까 제추회의겠죠. 제추회의. 이 제추회의는 임시적으로 두 회의를 했었는데 도병마사와 식목도감이에요. 근데 도병마사는 이름에다 나와 있어. 병사하고 말.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외적이 쳐들어왔을 때 만나가지고 이거 어떡하지? 하는 군사회의고요. 그 다음에 식목도감은 어떤 사신이 뭐 국가 대 국가의 큰 사신이나 다른 나라의 뭐 왕들이 왔을 때 얘네들을 어떻게 접대하지? 이런 걸 상의한다거나 아니면 급하게 어떤 법이 있어야지 뭔가 실행을 할 것 같을 때 입법기구 중에 하나였습니다. 임시적인 입법기구. 그러니까 둘이 그런 일을 했어요. 제추회의. 그 시험에 제일 잘 나온 건 요 도병마사입니다. 왜냐하면 이 도병마사는 임시기구였다가 나중에 원간섭계에 가면 도평의사사로 바뀌거든요. 그러면서 뭐 도평의사사에서 많은 문제가 일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도평의사사가 되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거야. 시험에도 얘가 제일 잘 나오고. 그리고 또 이 낭사하고 여기 있는 어사대 아까 감찰기구라고 그랬죠. 낭사와 어사대를 합쳐서 뭐라 그랬냐면 대간이라고 하는데 이 대간은 왕권을 견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간쟁, 서경, 봉박 이런 걸로 이따가 배울 거예요. 원지는 왕권을 강화하는 거. 뭐 전하 안 됩니다. 뭐 그런 것도 있고 또 고위 관리직을 임명할 때는 어떻게 그렇죠. 동의를 얻게끔 그렇게 해놨어요. 뭐 그런 것도 이따가 볼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구성이 돼 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요 도병마사입니다. 도병마사. 자, 그러면 우리 교재를 한번 보면 일단 1번 이성육부제 아까 말씀드렸어요. 이성육부제를 했다.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중서문화성은 자 누구라고요? 문화시중 밑줄. 중앙의 최고 관서로 문화시중인데 아까 2품 이상은 재신이 있었고 3품 이하는 낭사가 있었죠. 요거. 그래서 시험에 재신이나 낭사라는 말이 등장하더라도 얘네들 직접적으로 막 물어보진 않고 사료에 나옵니다. 그럼 얘네가 요 중서문화상에 있던 애들이구나 라는 걸 아시면 돼요. 그리고 다음 페이지. 자, 69페이지. 그 다음에 상서성은 그 아래 6부를 둬서 실무를 담당했었던 게 상서성이죠. 그 다음에 중추원은 어떤 겁니까? 자, 밑줄. 이 중추원이 하는 일 중요해요. 군사 기밀을 다루거나 왕의 명령을 다루는 기관. 요건 알아야 돼. 중추원이 하는 일은 알아야 돼. 군사 기밀을 다루고 왕의 명령을 다루는 기관. 그리고 군사 기밀을 다루는 게 추밀이었고 그 다음에 왕명을 전달하는 게 요 승선이었죠. 그래가지고 요 추밀이 누구랑 만납니까? 아까 재선이랑 만나서 제추회의를 했었잖아요. 그죠? 오케이. 자, 그리고 어사대도 밑줄. 감찰기관이야, 감찰기관. 감찰 동그라미. 감찰과 탄핵을 담당하는 기관이어서 시험 나옵니다. 어사대. 그리고 3사는 화폐 곡식 출납에 대한 회계 담당, 회계 동그라미. 회계, 3사. 제가 적어놨어요. 조선시대 3사는 완전히 다릅니다. 지금 제가 이거 뭔지 얘기하면 또 벌써부터 헷갈릴지도 모르니까 아직은 조선시대는 아직 언급을 안 할게요.
3사. 얘는 이 조선시대의 3사하고 다르니까 계속 내요. 요거 알아둬야 돼. 회계를 담당하는 기구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도병마사 별표. 자, 국방과 군사 문제를 담당하는 임시기구. 외적들이 쳐들어오면, 그죠? 누구랑 만났어. 옆에다가 제신 더하기 추밀이라고 적어 놓으세요. 추밀. 이렇게. 요거를 여기다도 적어놔. 여기다 적어놔. 제추회의죠. 제추회의. 그래서 제추회의였죠. 자, 그래서 중서문화성의 제신과 중초원의 추밀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런데 자, 이걸 별표. 도평의사사로 나중에 개편이 돼서 원간섭기의 도평의사사로 개편. 아까 우리 여기 원간섭기의 지배층이 누구였어요? 권문세족이었죠. 이 권문세족이 도평의사사에 들어가가지고 온갖 횡포를 일삼습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야. 도병마사가 도평의사사로 개편되는, 이제 임시기구가 아니라 이제 정기기구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식목동함은 법제와 격식을 논의하는 일종의 입법기구예요. 요것도 마찬가지로 제신과 추밀로 구성이 돼 있고, 그 다음에 대간은 아까 어디였어요? 대간은 여기 보면 요 감찰기구인 어사대와 중서문화생의 낭사로 구성이 돼 있죠? 그래서 얘네들이 하는 일이, 대간은 왕에게 간언하는 거, 전하 아니되옵니다 하는 거 있죠? 막 엎드려가지고 그거하고, 그 다음에 서경, 고위관리직 임명의 동의권. 이건 뭐냐면 고위관리직을 임명할 때는 이 왕이 대간한테 야 얘네 내가 한다라고 동의를 얻어야 돼. 동의를. 그러니까 왕권을 견제하는 거죠. 그 다음에 봉박, 왕이 되지도 않는 명령을 내리면 거부할 수 있는 거부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권을 견제하는 기구였다. 그래서 낭사와 어사대 관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뭐 관원까지는 여러분들이 뭐 기억하실 필요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지방행정 조직이 아까 누가 12목이 성종 때 12목을 설치를 했었죠. 그러니까 여기는 성종이 12목을 설치한 거는 중요한 지방에만 12목을 설치해서 거기만 다스렸었는데, 이제 5도 양계가 되면서 본격적으로 다 행정구역을 이제 다 만든 거예요. 현종 때. 그래서 성종 때 12목을 설치했고, 현종 때 이제 5도 양계로 개편이 됐죠. 그리고 요것도 참고로 알아주세요. 원래 아까 태조가 개경이 수도였잖아요. 그죠? 그리고 평양이었던 서경을 북진 정책을 하기 위해서 중시했다 그랬죠. 그래서 태조는 개경과 서경을 설치했는데, 성종 때, 요건 그냥 참고예요. 요 동경을 설치해서, 동경이 어디냐면 경주야, 경주. 그러니까 요게 이전 나라의 수도였죠. 그러니까 경주가 그때까지도 사람들이 많고 되게 중요한 도시였었어요. 그래서 개경, 서경을 설치한 다음에 성종 땐 동경을 설치해서 삼경이 완성이 됩니다. 근데 나중에 동경이 빠지고 지금의 서울 자리에 뭐가 들어서면 남경이 들어서서 삼경은 또 바뀌어요. 참고로. 근데 자, 그래서 아무튼 지방은 우리는 어떻게? 5도 양계로 안착이 됐네. 그럼 우리는 12목이 12개가 뭔지는 몰라도 5도 양계가 뭔지는 알아야 되겠네요. 그죠? 자, 그러면 지금 5도 양계가 있는데요. 일단 여러분 요 지도 보시고 이 5도 이름 같은 거 외울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한번 입으로 말씀드릴 테니까 여러분도 한번 따라서 한 번만 해보세요. 자, 서해도, 교주도, 양광도, 경상도, 전라도. 한 번만 입으로 따라해봐. 됐어요. 안 해도 된다고. 그냥 한번 느낌만 그냥 알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 5도 양계는 봐봐요. 방금 우리가 여기서 5도를 봤고, 양계는 북계와 동계를 양계로 하는데, 북계가 어떻게 생겼냐면, 봐봐요. 북계가 여기야. 요 색인데, 요렇게 북쪽의 국경을 다 북계가 차지하고 있죠. 동계는 봐봐요. 동계는 요 동쪽의 경계를 다 동계가 차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말은 북계는 군사적으로 위에 북방 민족들, 즉 거란이나 뭐 중국 쪽 애들이 쳐들어오는 걸 막겠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동계는 이 일본 외놈들이 쳐들어오는 걸 막겠다고 만든 군사행정구역이 양계입니다.
그러면 5도는 군사행정구역이 아니니까 그냥 일반 행정구역이에요. 따라서 여기 5도와 양계에 파견되는 장의 이름도 달랐습니다. 자, 양계는 군사구역이니까 병마사야, 병마사. 근데 5도는 안찰사입니다, 안찰사. 그리고 그 밑에 행정구역 요충지에는 진을 설치했는데 여기는 그냥 주군현으로 이렇게 했어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뭐 이런 명칭보다는 요걸 좀 알아야 돼요. 요 주군현에다가 지방관을 보냈겠죠. 지방관을 뭐 자사와 현령을 파낸다, 뭐 이름이 중요한 건 아니고 보냈는데 고려가 좀 아직 힘이 없잖아요. 이게 그 중앙에 있는 왕권이 구석구석 미치지 못해요. 왜냐면 지방의 호족들이 아직도 힘이 셉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자, 밑줄 보세요. 여기 모든 군현에 지방관을 파견하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지방관이 파견된 군현은 주군주현이라고 해요. 주군주현. 근데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은 군현은 속군속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주군주현보다 속군속현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중앙에서 파견한 그 관리, 이 자사와 현령이 있는 군현은 몇 개 안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한 5개 군현이 있으면 요 현에만 주현이 되는 거예요. 주현. 누구?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뭐 현령이 가는 거죠. 그래가지고 나머지 속현들은 그냥 여기에 같이 딸려 있는 걸로 보는데, 그러면 이 속현은 실질적으로 누가 다스리겠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향리가 다스렸다고. 여기. 그러니까 속군속현엔 누가? 이 향리가 다스렸죠. 그 향리를 어떻게 했던 사신관들이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요걸 알아야 돼. 이 모든 지방관을 모든 군현의 지방관을 파견하지 못했구나. 그래서 그게 지방관들이 없는 군현을 속군속현이라고 했구나. 요 정도 여러분들이 알아두세요.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양계는 요거 군사용이라고요. 그래서 요거. 그 다음에 이제 향소부곡이 나오는데, 자, 여기에 향소부곡민은 이거 우리 그 신라시대에도 잠깐 봤었죠. 주군현 아래에 설치된 특수행정구역인데 여기 주민들은, 자, 밑줄 보세요. 신분이 노비가 아니에요. 노비 해놓고 X 치세요. 노비가 아니라 신분은 양민이었어. 그러면 세금은 냈다는 거네. 그죠? 그래서 거주 이전의 자유가 없어요. 그리고 더 많은 조세를 부담했습니다. 그리고 밑줄, 과거 응시 자격이 없어. 그래서 일반 군현의 양민에 비해서 차별을 받았어요. 그래서 여기 향소부곡 중에 향과 부곡, 여기 둘은 자기들 먹을 거 농사만 짓는 게 아니라 공유지를 경작을 해야 돼. 공유지를 경작하고, 그 다음에 소의 주민들은 수공업에 종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무슨 수공업에 관련된 게 아직까지 명칭이 무슨 소 그렇게 남아 있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이제 향소부곡이,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 살기 어렵겠죠. 그럼 다들 도망가고 싶겠지만 거주 이전의 자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어느 현이 좀 만약에 반란 같은 게 일어나고 그러면 향소부곡으로 강등시켜버려요. 그리고 이 향소부곡 중에 만약에 전쟁이 터졌는데 열심히 싸우거나 거기서 어떤 나라의 공을 세우면 현으로 승격을 시키거나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나라의 공을 세운 향소부곡은 현으로 승격을 하거나 현에서 반란이 일어나거나 하면 향소부곡을 강등시키는 어떤 상벌 제도의 하나로도 이 향소부곡이 쓰였습니다. 요거. 그 다음에 아까 요 참고로 삼경이 원래는 개경, 서경, 그 다음에 동경, 경주였는데 나중에 숙종 때 남경을 설치한 다음엔 요 동경이 빠지고 남경이 대신 들어가서 삼경이 된 거예요. 요거. 자, 그 다음에 이제 군사제도는 이름을 알아두세요. 중앙군은 뭐다? 중앙군은 2군 6위. 그래서 왕의 친위대우, 응양군, 용호군으로 구성이 되고, 이런 것까지는 알 수 없어요. 2군 6위 아는 것도 벅차 죽겠는데, 그죠? 2군 6위에요. 2군 6위. 아무튼 중앙군이 2관 6위다. 이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지방군 같은 경우에는 아까 주군현으로 나눴죠. 그러니까 그 지방군의 이름은 주현군이고 그 다음에 걔는 진을 설치했다 그랬잖아요. 주진군이에요. 뭐 억지로 외울 필요도 없네. 그죠? 이렇게 2군 6위와 주현군, 주진군 등으로 구성이 됐습니다. 그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71페이지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특수군이 나옵니다. 특수군. 특수군은 여러분들이 요거는 나중에 우리 뒤에서 고려의 대외 관계에서 다 나와요. 다 나오니까 요거는 그냥 한번 읽어보시고 지금 설명을 안 하고 그냥 넘어갈게요. 나중에 또 볼 거니까 요거만 하나 좀 봐도 돼요. 광군을 정종 아까 뭐가 일어났어요? 왕규의 난이 일어났을 때 정종이 왕이었죠. 되게 그 기간이 5년인가 6년으로 되게 짧았어요. 왕의 기간이. 그래서 거란의 침입에 대비하기 위해서 만든 군사 이름이 광군이에요. 광군. 참고로 나중에 나오겠지만 별무반은 여진족 때문에 만든 거고 그리고 몽고하고 피 터지게 싸운 군사는 삼별초. 이렇게 우리 거란, 여진, 몽고 그 순으로 나오잖아요. 이쪽으로 나옵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관리 등용 제도 보겠습니다. 관리 등용 제도. 자, 그러면 이제 고려의 과거 제도. 자, 누가? 후주의 쌍기의 건의로 광종 때부터 시행이 됐죠. 그거. 그래서 그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나오는 내용은 여러분들 안 보셔도 됩니다. 뭐,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그냥 이거는 하나 알자고요. 승려도, 승과가 있어서 승려도 과거로 뽑았네. 그리고 또 하나, 밑줄, 묵과는 시행되지 않았어요. 군인들은 시험을 안 보고 그냥 뽑았어. 그러면 어떻게 뽑았어요? 어떻게 뽑냐면 그냥 싸움 잘하는 애 뽑았습니다. 왜? 그죠? 워낙 외적들의 침입이 그 고려는 많아가지고 그 중에서 특출나게 전투 능력이 있는 사람은 그냥 군인으로 뽑았어요. 그리고 이제 이 과거 제도에서 직원거와 합격생인 이 문생 둘이서 그러니까 얘네들이 또 학벌주의에 또 그런 안 좋은 점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거 나중에 뒤에서 한 번 더 나올 거예요. 요거. 자, 그리고 음서제도는 요거는 뭐냐면 과거 시험 없이 밑줄 보세요. 과거 시험을 거치지 않고 관리가 돼서 지위를 세습하는 거. 음서라는 게 요게 뭡니까? 조상의 도움으로. 그죠? 그래서 이 지위를 세습하는 그런 제도인데 범위가 굉장히 넓었습니다. 5품 이상이에요. 5품 이하도 아니고 5품 이상의 고급 관리들을 어떻게 해요? 이 자손들이 주 대상이었으면 그러니까 이 가족, 그러니까 얘네들의 그 지금 현재로 치면 직계 가족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사위, 조카, 외손자에게까지 적용이 되니까 그 범위가 되게 컸겠죠. 그럼 이 음서제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야? 문벌 귀족이 되는 거예요. 다음 시간 되면 문벌 귀족의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음서제도입니다. 음서제도 요거. 자, 근데 이 고려시대 때 음서제도는 조선시대 때도 음서제도가 있긴 했어요. 음서제도랑 비슷한 게 있었는데 되게 좀 범위도 좁고 과거를 시험을 안 보고 백으로 솔직히 이게 백이잖아요. 백으로 올라오면 조선시대는 그걸 좀 부끄러워하는 그런 풍조가 있었는데 고려시대에는 나 음서제도로 들어왔어라고 어떻게 오히려 자랑을 하고 당당하게 하는 그런 풍조였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때는 무슨 백으로 들어온 거지라고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다고요. 나라의 공을 세운 걸 오히려 자랑스러워하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자, 그 다음에 교육제도는 그냥 이거 국자감 아셔야 되죠, 그죠? 이 국자감 누가 설치했습니까? 국자감 성종 때 설치했죠. 그리고 요거는 중앙교육을 담당한 최고 교육기관이었고 향교는 지방 관리와 서민 자제를 교육한 지방 교육기관이었다. 요 정도 아시면 됩니다. 아셨죠? 자, 공부하고 봐야 제맛인 포인트 볼게요. 일단 태조, 흑창, 요거 고구려의 진대법과 유사한 춘대 추납 기구죠. 그 다음에 사신관제도 호족 견제 제도였습니다. 정계 계백요소 훈요 10조 남겼고 그 다음에 광종의 왕권 강화책 억울한 노비를 양인으로 만드는 노비안건법 후주의 쌍기의 건의로 과거제를 시행했다. 그 다음에 연호는 광덕과 준풍이었고 성종 때 유교 중심의 정치를 하는 최승로의 시무 28조
채택했고 전국 12목을 지방을 설치를 했어요. 그 다음에 제추회의에서 어떤 게 임시회의 도병마사, 이거 나중에 도평의사사로 바뀐다 그랬죠. 그 다음에 감찰기구 어사대, 고려 최고의 교육기관 국자감, 발해는 주자감이었습니다. 헷갈리시면 안 돼요.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지금 배운 내용을 가지고 기출문제 한번 풀어보자고요.